한국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솔직히 말해 좀 웃겼다. 전자레인지 문 하나 닫히는 소리에 감동했다고?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베이징 회의실에서 그 영상을 틀었을 때 다들 웃었다. 또 쇼하네. 외국인 감성 자극해서 이미지 세탁하려고 저런 거 찍었겠지. 그게 우리의 첫 반응이었다. 하지만 내가 직접 한국에 가보고 나서 그 웃음은 멈췄다. 아이 손이 전자레인지에 닿기도 전에 멈추는 안전 시스템, 공장마다 나노 단위의 오차를 잡아내는 품질 관리,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사람을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철학. 한때 메이드 인 차이나를 외치던 그들이 이제는 메이드 인 코리아의 품질 앞에 고개를 숙이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중국인 심사관의 눈을 통해 본 세계를 압도하는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그 뒤에 숨겨진 철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술이 국경을 넘어 어떻게 한 나라의 자존심을 완전히 뒤흔들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걸 방송에 내보냈다고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베이징 중심부 중국 국가기술감독 총국 대회의실에서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느꼈습니다. 저는 장리나 34세 품질 책임관입니다. 정부기관의 차가운 조명 아래 스크린에 비친 영상을 보며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한국산 전자레인지와 중국산 제품을 나란히 비교한 영상이었습니다. 내부 마감, 안전 테스트, 자율 센서, 제어 모든 면에서 한국 제품은 완벽했습니다. 그에 비해 중국 제품은 차마 눈을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간결한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죠. 신뢰를 설계하는 나라, 한국. 저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무거웠고 동료들의 시선이 날카로웠으니까요. 사실 이 영상은 베이징 TV에서 방송된 것으로 중국 소비자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었다는 점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옆자리 하우천이 책상을 내려쳤습니다. 이건 기술전이 아니라 심리전이야. 저 영상 5분짜리 하나로 중국 소비자들 마음을 다 뺏겠군. 하우천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전자레인지 문을 만지자 자동으로 잠기는 한국산 제품. 그 순간 아이의 안전을 생각한 디자인이 제 눈앞에서 반짝였습니다. 이건 방어가 안 돼요. 제가 속삭이듯 말했을 때 회의실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과장님의 얼굴이 굳어졌고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장리나 책임관,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모두가 듣고 있소. 과장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을 꺼낸 후였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이는 차이는 우리가 숫자로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현실이니까요.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과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장리나, 당신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심사관이요. 국가 이미지가 걸린 문제요. 보고서는 적절하게 작성해야 할 거요. 적절하게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치를 조작하라는 암묵적 지시였죠.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직업 윤리와 국가에 대한 충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마음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하우천이 의자를 끌며 제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위협적으로 빛났습니다. 뭘 그렇게 놀라나? 한국 놈들이 눈속임에 능하다는 걸 모르나? 화려한 포장 뒤에 숨은 실체를 파악하는 게 우리 일이야. 하우천의 눈에는 혐오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전혀 숨기지 않았죠. 저는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눈속임일까? 아니면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현실일까? 회의가 끝나고 과장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언제나처럼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다음 주에 한국 출장이요. 리콜 심사와 공장 점검을 위해서요. 장리나 책임관이 가시오.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에 가라고요? 제가 방금 본 그 제품들의 나라에 하오천도 동행할 겁니다. 2명이서 가시오. 과장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기준선이 무너지는 걸 목격하러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여행이 끝나면 제 안에 무언가가 영원히 바뀔 것이라고. 출장 준비를 위해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팀원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제 책상에 앉자마자 동료 왕메이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항상 사무실 내 분위기를 잘 읽는 사람이었죠. 진짜 가는 거야? 한국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장님, 지시예요.
어쩔 수 없죠. 왕메이는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조심해. 저 한국 놈들 우리를 설득하려고 별짓을 다 할 거야. 제품 하나로 우리 눈을 속이려 하겠지. 그녀의 말에 미소로 답했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모두가 한국을 이렇게 경계하고 미워할까요? 단지 경쟁국이라서? 아니면 그들의 기술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불편한 진실 때문일까요? 사무실 창가에서 베이징의 스모그가 자욱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스크 없이는 외출하기 어려운 날씨였죠. 문득 한국의 하늘은 어떨지 궁금해졌습니다. 점심시간, 하우천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샐러드 접시를 밀어내고 고기를 가득 담은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장리나, 이번 출장의 목적을 알고 있지? 한국 제품의 허점을 찾아내는 거야. 그들이 자랑하는 안전 기술이 얼마나 과장되었는지 증명해야 해. 저는 식판에서 시선을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침묵을 깨고 말해야 할 순간이었죠. 우리 임무는 객관적인 평가예요. 기준은 이념보다 앞서야 하지 않을까요? 하우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기준? 그게 뭔지 알아? 기준은 강자가 정하는 거야. 지금까지 중국이 세계의 기준이었어. 앞으로도 그래야 해. 카페테리아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하우천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가락으로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장리나, 당신은 중국인이요, 애국자요. 아니면 무엇이요? 질문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위협을 느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새로운 용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중국인이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발전하려면 현실을 직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우천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더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후 동료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걱정과 경고가 섞여 있었습니다. 리나, 한국 가서 무조건 찍어 눌러야 해. 그들이 우리보다 앞서가게 둘 순 없어. 중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건 너희 손에 달려 있어. 제대로 된 보고서 써와. 알지? 모두의 말에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진실보다 국가가 먼저다. 그들의 눈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한국의 기술력이 그들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날 저녁, 집에서 가방을 싸면서 창밖의 베이징 스모그를 바라봤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런 답답함이 제 직업에서도 제 마음속에서도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번 출장은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기준에 의문을 던지는 여정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두렵게 하는 동시에 이상하게도 설레게 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문이 열리려는 순간 같았습니다. 진실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기분이었죠.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첫 느낌은 깨끗함이었습니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 반짝이는 바닥, 그리고 넓게 트인 공간. 저는 베이징 수도국제공항과 비교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차이는 즉각적으로 확연했죠. 체크인부터 입국까지 30분밖에 안 걸렸네요. 제 말에 하우천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편함이 역력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운이 좋았던 거야. 중국이었어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죠. 입국장에서 출국까지 모든 표지판은 명확했고 직원들은 친절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아무도 소리 지르거나 밀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흐르는 듯한 질서가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공항철도를 탈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도착한 기차, 깨끗한 좌석, 그리고 무엇보다 친절한 안내 시스템. 베이징 지하철에서 항상 겪던 혼잡함과 비교하자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해졌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는 길, 하우천이 성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주변을 의심스럽게 훑고 있었습니다. 이건 다 가식이야. 외국인에게 보여주려고 꾸민 쇼라고. 실제 한국은 이렇지 않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가식이라면 왜 우리는 이걸 따라하지 못할까? 그리고 이게 정말 가식일까?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이 계속 변했습니다. 깔끔한 도로, 정돈된 가로수, 그리고 무엇보다 파란 하늘. 베이징에서는 잊고 살았던 세계였습니다. 도로변 쓰레기통마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 신경 쓰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도심으로 들어갈수록 현대적인 건물들과 전통적인 한옥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베이징의 획일적인 고층 빌딩들과는 달랐습니다. 여기에는 다양성이 있었고 그 다양성 속에 질서가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을 인정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하지 않지? 답은 단순했습니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 작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상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신뢰였습니다. 불편함이 없는 시스템. 그것이 바로 질서였죠. 저는 이런 소소한 것들에서 느껴지는 안정감에 놀랐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사용자를 위해 설계된 것 같았습니다. 하우처는 제 침묵이 불편했던지 호텔 로비에서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내일 한국 기업과의 회의. 그들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 우리는 심사하러 온 거지 감탄하러 온 게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객관적으로 볼 거예요. 하우처는 제 눈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불편했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아까부터 공항을 보는 내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그의 말에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우천에게 제 감정이 보인다면 그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는 새로운 감정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직시하려는 용기였죠.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베이징과 달랐습니다. 불빛은 비슷했지만 그 불빛 아래 흐르는 도시의 리듬이 달랐습니다. 베이징의 거대하고 위압적인 건물들과 달리 서울은 조화로워 보였습니다. 크고 작은 건물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공존하는 느낌이었죠. 침대에 누워 내일의 회의를 생각했습니다. 한국 기업과의 첫 만남. 그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영상에서 본 것처럼 자신감 넘치고 완벽할까요? 아니면 하우천의 말처럼 겉모습만 그럴듯한 가식일까요? 궁금증과 함께 이상하게도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전자기업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적인 유리 건물 앞에서 잠시 서서 반짝이는 외관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최근 중국으로 수출된 제품들의 리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은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혼잡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잘 짜인 기계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회의실로 안내받았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것은 예상했던 마케팅 담당자가 아니라 기술이사 박도연이었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부드러운 미소와는 대조적으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인아 책임관님, 하우천 책임관님,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가 생산적이길 바랍니다. 박도연의 유창한 중국어에 하우천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중국어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이 회의를 위해 준비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인상적이었죠. 저희를 직접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이사님. 회의가 시작되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박도연이 먼저 프로젝터로 보여준 것은 자랑스러운 제품 소개가 아니라 결함 데이터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중국으로 수출된 저희 제품 중 0.8%에서 발견된 센서 오작동 문제입니다. 비율은 낮지만 저희는 이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문제가 된 제품의 내부 구조를 보여주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을 전문가처럼 자세히 설명하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이 부분이 원인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3.5세대 센서는 일부 환경에서 과민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북부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환경에서요. 하우천이 갑자기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우리나라 환경을 탓하는 겁니까? 박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공격성이나 자만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진지함만이 있었죠. 아닙니다. 우리 제품이 사용되는 모든 환경에 맞춰야 하는 건 저희 책임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하도록 설계했어야 했죠. 그의 솔직함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보통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의 잘못된 사용법을 탓했죠. 하지만 박도연은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리콜은 단순히 제품을 수리하는 게 아닙니다. 박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진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이건 단순 수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문제입니다. 저희 제품을 믿고 사용하는 중국 소비자들에 대한 책임이죠.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품이 아닌 사람에 초점을 맞추는 그의 접근 방식은 신선했습니다. 하지만 하우천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것 보시오, 박 이사님. 이런 멋진 말로 우릴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분명 우릴 무시하려는 쇼요. 하우천의 얼굴이 붉어졌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회의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도연은 당황한 기색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비난이나 판단이 아닌 이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 책임관님, 계속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우천의 행동이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을 테니까요. 자기보다 잘났다고 생각한 상대가 오히려 더 겸손하고 정직하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한국의 주요 제조 공장들을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삼성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정숙하고 질서 정연한 환경이 인상적이었죠. 이곳은 우리의 최첨단 생산 라인입니다. 안내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이미 놀라움으로 커져 있었습니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생산 현장은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로봇팔이 정확한 움직임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사람들은 모니터를 통해 모든 과정을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공장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 공정의 오차 범위는 나노미터 단위입니다. 안내원의 말에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습니다. 나노미터, 머리카락 두께의 10만 분의 1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그런 정밀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중국의 최첨단 시설에서도 이런 수준은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밀도를 보장하나요? 제 질문에 안내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기술적인 설명이 아닌 철학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기술. 둘째, 기술. 셋째,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철학이 중요하죠. 철학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울렸습니다. 기술의 철학이라니. 중국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더 빠르게, 더 많이 생산하는 데 집중했지. 그 과정에서의 철학을 논하진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현대차 공장에서는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자동화 생산 라인이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조차 최소화되어 있었죠. 이곳은 저희 품질관리 센터입니다. 모든 차량은 128개의 검사 항목을 통과해야 출고됩니다. 센터 벽면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품질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불량률, 원인 분석, 개선 방안까지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이런 정보가 항상 기밀로 취급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공유되나요? 제 질문에 안내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네. 전 직원이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숨기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저희 철학이니까요. 또 다시 철학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한국의 기술 경쟁력은 단순한 기계나 공정이 아닌 그 뒤에 있는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제 옆에서 하우천이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몰래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노골적이었고 곧 안내원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안내원이 부드럽게 제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구역은 보안상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우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분노가 번쩍였지만 안내원의 차분한 태도 앞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중재에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동료가 규칙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안내원은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지만 하우천은 제게 적대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 편이냐?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은 어느 한쪽이 아닌 진실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전자제품 테스트 센터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베이징에서 본 영상 속 장면을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아이 모형이 전자레인지 문을 만지자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시스템.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용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 디자인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언제부터 적용되었나요? 제 질문에 기술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입니다. 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3년 전 중국에서는 아직도 이런 안전 기능을 선택사항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어린이 안전보다 생산 비용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여전했죠.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전문가로서, 심사관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제 마음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따라잡아야 할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 뒤에 있는 철학과 가치관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하우천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 모든 것이 그의 확신을 무너뜨렸을 테지요. 하지만 자존심 강한 그가 그걸 인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는 창밖만 바라보며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제 방에 돌아와 오늘의 기록을 정리하면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쓰려는 내용이 베이징에서 원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기술은 숫자가 아니라 철학이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의 철학은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중국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호텔 라운지에서 박도연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하우처는 피곤하다며 먼저 방으로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라운지의 부드러운 조명 아래 박도연은 여유로운 모습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늘 견학은 어떠셨나요? 박도연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호기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대답에 그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에는 자만심이 아닌 이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좋은 의미의 충격이길 바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은 의미의 충격이었어요. 저는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나요? 박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사색의 빛이 어렸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품질로 승부하거나 아니면 도태되거나.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중국과 달리 한국은 광활한 영토나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제한되어 있었죠. 하지만 단순히 필요에 의해서만은 아닐 거예요. 이런 정밀함, 이런 철학, 이건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 질문에 박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장 책임관님은 날카로운 관찰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표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기준이라는 단어에 제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계속해서 생각해온 개념이었습니다. 어떤 기준인가요?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의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세계 최고의 기준을 향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이었고 그 다음에는 독일, 미국. 우리는 항상 우리보다 앞선 이들을 따라잡으려 했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기준이 되어 있더군요.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중국은 항상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이 우리를 따라오길 기대했죠. 하지만 한국은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더 나은 기준을 찾아 나섰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다음 기준은 무엇인가요? 박도연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래를 향한 비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간다움입니다.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든 결국 그 중심에는 인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모든 것은 인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죠. 그의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중국에서는 기술 발전이 주로 경제적 성장이나 국가 위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한국인은 인간을 중심에 두고 있었죠. 대화가 끝나고 제 방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은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들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고, 희망은 더 나은 방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불면증을 겪었습니다. 평생 심사관으로 살아오면서 저는 항상 규칙과 수치에 의존해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의문스러워졌습니다. 진정한 기준이란 무엇일까요? 숫자일까요? 아니면 철학일까요? 한국 방문의 마지막 날, 우리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호텔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하우처는 이미 자신의 노트북에 무언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내 부분은 거의 다 썼어. 넌 어떤 부분을 맡을래? 하우천이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화면을 힐끗 보았고 즉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작성 중인 내용은 완전한 거짓이었습니다. 한국 제품의 품질 문제, 안전 기능의 과장, 마케팅 트릭에 관한 비난으로 가득했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본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하우천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조금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원하는 답이지. 그들은 한국이 우리보다 뛰어나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직업적 양심, 제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 거짓 보고서에 제 이름을 올릴 수 없어요. 하우천이 의자를 돌려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위험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해? 이건 명령이야.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제가 지난 며칠간 진정으로 보고 느낀 것들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제품의 우수한 품질, 투명한 제조 과정, 사용자 중심 설계에 관한 사실들을요. 하우천이 제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쳤어. 이런 보고서를 제출하면 내 경력은 끝이야. 아니,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그의 경고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보고서는 베이징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거짓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심사관이에요. 하우천. 제 임무는 진실을 보고하는 거예요. 하우천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베이징에 연락해야겠군.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라는 걸 알려주겠어. 그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해방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호텔에서 나와 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하우천은 저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화로 누군가와 중국어로 빠르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베이징의 상관들일 것입니다. 저는 창밖의 서울 풍경을 마지막으로 담아두려는 듯 바라봤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출국장에서 박도연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저희를 배웅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하우천은 그를 무시하고 지나쳤지만 저는 잠시 멈춰 인사를 나눴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이사님. 좋은 여행 되세요. 장 책임관님. 당신의 보고서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의 눈에는 이해와 응원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제 마음속 갈등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준은 정복이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그걸 기억해 주세요. 그의 마지막 말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이 여행이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저는 제 보고서의 마지막 구분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우천은 몇 좌석 떨어진 곳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보이는 구름 위로 제 마음 또한 높이 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한 수치나 스펙의 우수함이 아닌 사용자를 중심에 두는 철학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기준선입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보고서가 베이징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분노, 충격, 부인. 하지만 동시에 어쩌면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베이징 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스모그가 도시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숨쉬기 어려울 정도였죠. 그 순간 서울의 맑은 하늘이 그리워졌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탈 때 문득 박도연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준은 정복이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나라들을 이기려고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발전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우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회사에 도착했을 때 예상대로 제 보고서는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과장님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당신이 쓴 이 보고서 때문에 우리 부서 전체가 뒤집어졌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만을 보고했을 뿐입니다. 사실, 당신이 말하는 그 사실이 우리 국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봤소? 이건 배신이요. 그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저는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결정되어 있었으니까요. 배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발전하려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이 앞서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배워야 합니다. 과장님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의 보고서가 이미 상부로 올라갔소. 이제 돌이킬 수 없소. 제 보고서가 상부로 올라갔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보통은 과장님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 원본 보고서를 상부에 전달한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보고서를 읽은 총국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는 제 보고서를 국가적 수치라고 비난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필요한 각성이라며 지지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보고서가 은밀히 업계 내부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 전자제품 제조사들 사이에서 한국의 품질 기준을 연구하자는 움직임이 생겨났고 몇몇 선도적인 기업들은 이미 새로운 안전기준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한 달 후 총국에서는 새로운 품질 기준 개정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그 작업에 참여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변화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 책상에는 한국에서 온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기준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베이징의 하늘이 오늘따라 조금 더 맑아 보였습니다. 아주 조금씩이지만 변화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제가 있다는 사실에 처음으로 진정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 나라의 기준선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러 간 여정은 새로운 기준선을 세우는 여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어떠셨나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